안녕하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니어미래연구소 대표 장경희입니다. 오늘은 존엄한 삶을 위한 노년기 자기결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곧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삶인데요. 내가 결정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네, 다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요? 나 스스로 자기 결정하면서 산다는 거는 나이 들수록 없어질 것 같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 생각과 반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무언가를 억압을 해서 하도록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면 싫고요. 거기 가기 싫은 걸 가라 그래도 싫고요. 그죠? 점점 나이 들수록 자유가 좋잖아요. 또 자유롭고요. 그래서 자기 결정은 어떤 것에도 조종당하거나 억압받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지, 어디에 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실 때라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내가 생각이 명료할 때 사리 분별이 옳게 할 수 있을 때 결정을 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친구 중에 그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이렇게 돌봤어요. 낮에는 집에 계시고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서는 등급을 받으셨고 요양 등급 받으시고 데이케어 센터를 아침에 9시에 가셨다가 저녁이면 5시면 오시고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사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평소에는 아버지를 케어를 하면서 낮 동안에만 데이케어 센터에서 돌봐주셨던 거죠. 그러다가 점점 중증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다 보니 밤에 배회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또 배회하는 걸 못하게 이렇게 제압을 하거나 이러면 막 폭력이 나온다거나 폭언이 나온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도 이제 80대 후반이셔서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관절도 무릎도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일반 생활하는데 힘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팔로 휘두를 때 거기 맞게 되면 엄마가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는 모시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요양원에 모시자. 그러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죠. 근데 요양원이요.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수많은 요양원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요양원 보낼 때 우선은 가족들이 반대가 심했어요. 딸은 보내자. 아들은 안 된다. 엄마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런 갈등을 거치고 나서야 나중에 간신히 요양원에 가셨는데 요양원에 가셔서도 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치매는 증증으로 가셨지만 다른 것들이 발병하기 시작한 거예요. 곧 합병증이 시작이 됐는데요. 대부분 80 이상 된 어르신들은 많은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기본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또 거기에 따르는 약이 또 많으세요. 보통 한 움큼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다 보니 콩팥이 안 좋아지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 안 좋아지셔서 계속 화장실을 드나들지만 빈뇨감이 있어서 너무 불편을 호소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양원에서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신장 수치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이식하는 수밖에 없는데, 골수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어르신은 골수 이식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90 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혈을 통해서 혈소판을 계속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2주간을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느냐? 병원비는 한 240하고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간병비. 간병비가요,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간병비가 6인실이냐 4인실이냐 2인실이냐 1인실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6인 다인으로 할 때는 그렇게 1인당 하루에 10만 원 내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은 다인 돌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1대1로 돌봄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간병비가 얼마냐? 20만 원 이상입니다. 2주 입원했다고 하면 얼마 나왔겠어요?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500만 원 이상 가까이 병원비, 간병비가 나왔어요. 자,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계셨던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가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이 상태로 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출혈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병원비 또 간병비가 200에서 40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간병비, 요양비를 어떻게 할 거냐? 자녀들이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하자. 이의가 있냐 물어봤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빠, 나 사실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그냥 빠듯한데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아버지 병원비로 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힘들어. 나는 못해요. 남동생도 나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나 매달 100만 원 드리는 건 어려워요. 난 못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요양원으로 모시면 이제 위험해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데. 자, 이런, 너무 심각한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떤 거를 미리미리 결정을 해둬야 되는지, 요양원은 가야 될지, 요양병원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왜 아직도 결정을 안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아직은 괜찮아. 나 건강하잖아. 나 스스로 혼자 살아도 나 밥도 해먹고 나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아직 멀었어. 나는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아들이 효자거든. 우리 아들이 잘 살아서
병원비 문제 없어.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또는 아직은 나는 죽음 이야기 이런 거는 불편해. 이러면서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요양원, 또 마지막 마무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물론 오지 않아야 되지만 치매라던가 불시의 질병들은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했던 분도 치매에 걸리셨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 브루스 윌리스라는 유명한 배우도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었고요. 돈이 있고 없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를 떠나서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 3가지 위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어디까지 치료받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3가지가 중요한데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치매가 온다던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돌봄을 24시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던가 그때도 내 집에서 살 수 있는가? 또는 병원비, 간병비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폐가 될 텐데 그런 간병비, 병원비 그런 것은 준비가 됐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생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간병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어디에 살 것인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여쭤보면 내 집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세요. 나 요양원도 안 가고 저 실버센터도 안 가고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내 집에서 살면서 또는 노후에 어떻게 내가 케어를 받고 또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70대 후반 또 80대인 어르신들은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용돈 언제 주나, 생활비 언제 주나,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그 작은 노령연금 이런 걸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생활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병비, 병원비가 한 달에 400, 500 들어갈 때는 자녀들에게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아세요?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 자금을 주는 거예요. 평생을 내 집에서 거주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5세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 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부 합산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요. 나중에 부부가 사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연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았으면 가족에게도 유산으로 줄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는 주택연금을 줄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정한 대로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주택연금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하는 것을 좀 꺼려하세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집 하나 있는 거 이거라도 좀 물려줘야지. 너무 좋으신 마음이에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자식들 눈치 보고 병원비를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 하고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내가 자식들에게 조금 덜 미안한 거 하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내 집에서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치매에 만약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요양시설 아무 데나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20곳 이상 제가 발품을 팔아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데 결정할 때 중요한 건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급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후에 그런 곳들을 다 직접 가보셔야 돼요. 가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시설이라던가 등급 가지고 결정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 요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장 혹은 원장, 책임자 그 사람의 마인드,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이 이 관리한 분이 직원들을 관리하잖아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데 이 원장의 마음이 장의 마음이 직원들에게까지 그대로 그 가치관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많이 알아봤던 그 원장들하고 벌써 상담을 해보면요. 여기가 어떻구나.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는가 보여요. 사람으로 대하는가. 정말 어르신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대하는가. 존중하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로 또 관리의 입장에서만 보는가.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원장님들은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자만 생각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직원들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직원 위주로 생각하는 요양원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야 된다. 일하기 편해야 된다. 요양원은 어르신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노후에 거기에서 나를 돌봐달라고 맡겨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는데 돌봐주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불친절하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다면 그곳은 마지막에 편히 있어야 될 집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장님은요, 저는요, 정말 내 부모님 모시듯이, 내 아버지 모시듯이, 내 어머니 모시듯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간에도요, 와서 자지 말아라. 여기 직장이다. 보통 요양시설이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나눠요. 그럴 때 야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대부분이 주무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제 한두 분만이 배회를 한다거나 잘 안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야간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던가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당직자들이 있으면서 대부분은 많이 이렇게 병실을 이제 라운딩이라 그러죠. 많이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관리 위주의 요양원은 한 층에 이렇게 병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야간 당직자가 1명 내지 2명이에요. 각 병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를 두고 CCTV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CCTV를 그 밤 내내 눈 떨어지게 이렇게 보나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밤에 와서 자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라운딩 하세요 라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다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CCTV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이에요. 우리가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정말 좋은 시설, 호텔 같은 시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고요. 얼마나 안전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돌아보았던 많은 요양시설 중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물론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할 텐데 제가 보는 안전은 어르신들의 방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안전하겠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있거나 이럴 때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CCTV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전을 이유로 뭐 낙상 위험이 있거나 이래서 사람들이 거기 관리하기 좋게 밤에는 주로 이렇게 잘 주무실 수 있는 약을 드시게 복용을 하게 해서 잠을 재우는 경우도 많아요. 잠까지는 좋은데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푹 자는 건 좋은데요.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약 복용뿐만 아니라 묶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침대에다 이렇게 묶어두면 물론 그분들의 얘기는 그래요. 만약에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서 밤에 움직이시다가 낙상 사고라도 일어나면 넘어지셔가지고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묶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가 발생 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야간 당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층의 대부분이 1명 내지 2명인데 이분이 갑자기 막 불이 치솟으면 이분을 어떻게 구출해낼 거냐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아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딱 하나밖에 없다. 건물이 4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계단이 이렇게 휠체어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휠체어가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잠궈놨더라고요, 평소에.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 나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이걸 관리할까 저는 굉장히 우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곳인가,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갑자기 응급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뭐 숨이 안 쉬어진다던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던가 그러면 급하게 병원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만났던 아주 제가 저희 부모님들 보내드리고 싶은 그 요양원은요. 그 원장님은 사실 저는 집도 이 근처에 삽니다. 5분 이내에 빨리 뛰어올 수 있는 곳에서 삽니다. 아무리 야간 당직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 그래도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빨리 달려올 수 있습니다. 늘 마인드가 이분의 철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좋은 점도 많아요. 혼자 있는 어르신이
혼자 있는 어머니가 하루 세 끼 혼자 스스로 차려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냉장고에다 반찬을 막 새로 만들어서 맛있는 반찬을 넣어드려도 사실 찾아 먹지도 않아요. 어머니 이것저것 해 드세요 하고 고기도 사다 드리고 생선도 사다 드려도 그냥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루 세 끼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요양원 가셔서 제때에 좋은 식사를 해주는 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시설에 가면 공동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있지만 표현은 다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의식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내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는 원장님은 제대로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의식이 있는 분들은 휠체어 태워서라도 아유 자꾸 참여하셔야 돼요 어르신 그러면서 권유를 한대요.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싫을 때는 참여 안 하셔도 되지만 자꾸 권유해서 가만히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에 자꾸 참여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실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권유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있으셨대요. 그분은 계속 의식은 있으신 거죠. 누워 있다 보니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자고 막 설득을 해서 침대를 옮겨서 여기는 그 프로그램실이 넓어요. 그래서 침대까지 옮겨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삶의 질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밝은가. 물론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 단층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좀 밝은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도 같은 것도 좀 넓어서 배회 공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사실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가족들이 사인을 해요. 자녀나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자녀가 사인을 해주기 전에는 이제 거기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접근성과 또 소통이 되는가예요. 공기 좋은 곳, 저 강원도 산골 어디, 호텔처럼 아주 시설이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고 호텔처럼 시설이 좋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셨어요. 공기 좋은 곳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세요.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뭐 옥상공원을 이용한다거나 그 건물 내에 있는 뭐 정원이 있으면 그렇게 거기를 이용하게 하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양시설은 아주 경치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죠.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해서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모셨는데 찾아뵙는 건 또 수월해야 되잖아요. 자주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고 싶을 때 오기가 쉬워야죠. 너무 멀면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번 올 거, 1번 가게 되고 3번 갈 거, 또 2번 가게 되고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가까운 곳,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요. 가족들과 이 요양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입소했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잘 하셨다던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배회를 많이 하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잘해주는 요양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묵인하고 묵살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요, 처음에 가족들이 고심 끝에 요양원에 치매인 아버님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는 가족들이 오면 안 된대요. 한 달 동안. 어린아이처럼 이 요양시설에 이 어르신이 적응을 하려면 한 달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그런데 이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는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비록 치매는 있으셨지만 한 달 만에 가서 보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휠체어에 묶여 있었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3개까지 차고 있었어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정신이 없다는 건 비몽사몽 막 눈도 계속 감고 계시고 의식은 있으셨으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밤인지도 자는지도 낮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요양원은 아니요, 그 다음날부터 오셔도 돼요. 한 달까지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가족들이 자꾸 오셔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희들을 환영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올 때, 요양원에 그 면회 올 때 대부분의 요양원은요,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 아니면 정해진 요일에 오세요. 이런 데가 많아요. 왜 꼭 정해진 요일에 가야 되고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만 가야 될까요? 요양시설은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식이 명료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또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임종기는 아니에요, 분명. 임종기는 아닌데 수혈을 통해서 계속 혈소판 수치를 올려줘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임종기는 아니라서 연명의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면 계속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병원비, 간병비가 수백만 원 나오고 또 더 좋아지지는 않는데요. 어느 날 나빠지겠지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럴 경우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것을 써서 나는 임종기에 편안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런 것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건 치료의 부분이에요. 그 앞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논의를 거쳐서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인공호흡기 뺄 수 있다. 그런 거는 됐어요.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의 삶이 길어지면서 와병으로 있는 기간이 길고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죽음보다 더 긴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은 저는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요.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장 박사. 이런 논의는 안 나오는 거야. 왜 인공영양을 계속 이거 주입을 해야 되는 거야. 난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치료에 대한 문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계속 돈이 없어지는 한, 돈이 있는 내가 쌓아놓은 돈 없어질 때까지 난 치료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난 더 이상 수혈이라던가 그런 적극적인 치료는 안 받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삶의 질만 높이는 그런 돌봄을 받다가 갈 것인가. 완화의료라고 하죠. 완화의료는 무조건 임종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적극 치료를 안 한다면 만약에 통증이 온다, 갑자기 출혈이 온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도록 또 치료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들은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너무 쉽습니다. 지금 결정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결정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결정을 해 두지 못하셨다면 난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게 좋아. 난 결정 못 하겠어. 그러신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런 모든 결정에, 중요한 결정에 사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두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적극적 치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기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에서 이미 양식을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배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치매가 걸린다면, 만약에 초기 증세가 있을 때는 가족들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중증 이상으로 가게 되면요, 가족들이 돌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24시간 누군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증 이상이 되면 죄책감 없이 잘 선택해서 요양원에 보내다오. 그래서 요양원에서도 잘 돌봄을 받다가 또 다른 질병이 생겨서 더 이상 요양원에도 없을 지경이 되면 그때는 적극적 치료하지 말고 죄책감 전혀 갖지 말아라. 난 완화의료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A4 용지에다가 내가 그냥 써두시고 날짜 적고 사인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가족들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치매 발병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고요. 그리고 80대 이상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치매 또 다른 간병으로 인한 간병비가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이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연이 아니고요. 그래서 1인당 연간 이런 치매 비용이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간병비 6인실이면 부담 없어? 4인실이면 부담 없어?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부담 안 되시나요? 기나긴 간병에 너무너무 지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치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는 다 아시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기라고 해서 인공영양이라던가 호수 꽂고 이렇게 음식을 유동식으로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마저 공급을 하지 않아야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법 정서상 이것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해야 합니다. 인공영양,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연장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큰 어르신들을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오셔서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쭤보세요. 저희 남편이,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병원에 있는데 콧줄 끼고 다 이런 주사바늘로 해서 계속 인공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도 작성해 두었대요. 근데 아직 임종기가 아니라고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가족들이 다 동의가 되면 한번 의사분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수명 종료 선택법이라고요. The End of Options Act라고 하거든요. 내 스스로 임종 시기가 됐을 때 혹은 이런 말기가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되나. 이미 얼마 안 남았다는데 얼마 안 남은지는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은 주마다 달리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5개의 주에서는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SED라고요. 자발적으로 식음을 중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현장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앞으로 이게 답이야. 자연스럽게 가는 거. 자연사가 답이지. 어느 정도 내가 살았다 생각하면 또 이제 질병 끝에 어느 정도 이제 말기라고 생각이 되면 병원에 갈 것도 없어. 내 스스로 그냥 곡기를 끊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맞아. 자연사죠. 곡기를 끊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사실. 정말 물도 한 모금 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오면 자발적이 아니라 뭐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그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마시는 것과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중단하는 거죠. 어떠세요? 물론 자발적으로 식음을 중단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던가 그리고 얼마 여명이 남지 않았다고 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서 수행이 되어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가지고 계신 종교대로 많은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철학대로, 종교관대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 삶을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존엄한 삶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